잇따르는 편법 판정에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의 전국체전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8년 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고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 단장은 오심이 반복되면 고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도 중국의 편법 판정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이 중국 올림픽이라고 했다가 삭제했습니다. 당선이 목표라는 안철수 후보 주장에도 단일화 요구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를 지지했던 임명진 목사도 윤석열 후보와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투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교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또 휴직했습니다. 이미 1심만 3년째인 재판이 또 늘어지게 됐습니다. 편의점이 대형마트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배달의 세탁, 공문서 출력까지 각종 생활 서비스로 분야를 넓혔습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김민석 선수의 동메달 획득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죠. 선거운동도 조심스럽고 후보들의 발언 역시 국민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오미크론 위기 극복의 책임자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경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여당 의원들을 격려합니다.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전이 먼저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이유가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어요. 당선되면 곧바로 긴급 추경이나 재정 명령을 통해 50조 원 안팎의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말 끝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 유예도 약속했습니다. 3차 접종자에 한해선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 슬로건에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유능하게 이 코로나 위기를 또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이 후보는 또 김종인, 이상돈 전 의원에 이어 윤여준 전 장관과 비공개로 만나면서 중도 확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사례로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가 과학을 침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 전문지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선 중국에 굴복해 안보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과학정책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기별 그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과학이 철저히 분리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하면서 탈원전과 탄소 중립 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해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다며 산불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만나서는 부동시로 운전면허를 못 따 택시를 자주 이용했다며 친근감을 표했고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택시기사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는 시기적 문제도 있지만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압박이 임계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안철수 후보 역시 완주하겠다고는 하면서도 말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 관훈클럽에 나온 안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고 이태희 기자의 배경 설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에선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안 후보는 고민하고 있지 않고 제안받은 적도 없다며 당선을 목표로 뛰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볼 여지는 남긴 겁니다. 야권에선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안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몸값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 추세가 완연하거든요. 주말 이전에 아마 어떤 정치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후보 간 담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권에선 공동내각 구성이나 지방선거 공천 지분설, 안철수 종로 공천설 등이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단 노동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후보 집으로 배달됐다는 소고기 논란 다들 아시죠? 일단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간에 다시 가서 법인카드로 재결제를 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자체도 이상한 일입니다만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결제 내역이 이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최지원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해 4월 14일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명목으로 도청에서 30km 떨어진 정육식당에서 4명이 11만 8천 원을 쓴 걸로 나옵니다.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5급 배모 씨 지시로 이재명 후보 자택에 소고기를 구입해 배달한 뒤 법인카드와 바꿔 결제한 장소와 날짜, 가격까지 동일합니다.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8천 원만 주라고. 얼마요? 100원짜리 단위 띄라고. 야당은 이 후보 측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뒤 도지사실이 아닌 다른 부처 업무 추진비로 허위 회계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 대상이죠. 나를 위해 법인카드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A씨는 이 후보 모친의 음력 기일 때 제사용품을 수령해 자택에 주차돼 있는 관용차에 실은 뒤 보고하기도 했는데 과일가게 장부에 비용을 달아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법인카드로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점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타고 간 또 다른 관용차를 자택에 세워둔 뒤 다음 날 다시 타고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부산 출장 중이었는데 부하 직원이 관용차를 사용한 셈입니다. 이 후보 측은 소고기 구입은 배 씨의 과잉 충성이고 제사용품은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와 배 씨 등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관련 인사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내부에선 김혜경 씨 논란 대응을 두고 계파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몸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은 대응이 미진하다며 공보단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일 똑바로 안 하냐, 일하기 싫으면 공보단장을 그만두라는 원색적인 내용입니다. 당 사이트엔 첩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보단장을 최민희 전 의원으로 교체하라는 요구도 올라왔습니다. 최 전 의원은 김혜경 씨 논란을 배모 씨의 갑질로 치부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배모 씨와
그 8급 공무원 관계일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김혜경 사모에게 화살이 마구 돌아오게 방치하지? 송영길 대표도 나도 비서한테 약심부름을 시킨다고 했다가 진행자의 추궁에 말문이 막혔고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도 제보자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친문계에선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강경 대응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김혜경 씨의 직접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해명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후보나 배우자께서 사과하시는 게 필요치 않느냐. 당내 갈등이 깊어지자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내일부터 선대위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으로 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도 위중증 환자 관리는 자신 있다던 방역 당국의 입장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현재 200명대인 위중증 환자가 이달 말 2,500명까지 늘 수 있다고 보고 면역 저하자 같은 일부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요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5일. 사흘 새 확진자가 4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명을 뺀 전원이 3차 접종자로 알려집니다. 3차 접종 다 하신 분이고 한 분만 2차 접종하신 분이에요. 조금씩 감기 기운처럼. 이처럼 위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고령층 관련 집단 감염이 하루 새 9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나흘째 3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이달 말 최다 확진자는 17만 명.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 규모도 현재 200명대에서 2,500명으로 크게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위중증에 대해서 모델링 또 민간 전문가들 또 질병청 추계에 따르면 한 1,500에서 2,500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정 청장은 이는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라면서도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위중증 확산을 막기 위해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4차 접종 계획은 14일 발표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재택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커졌는데 방역의료 역량을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게 집중하다 보니 치료 사각지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죠. 예를 들자면 젊은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어린이 등이 대표적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30대 임신부 A씨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9도 가까운 고열과 인후통에 시달렸지만 나흘이 지나도록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키트를 못 받았습니다. 산소 포화 농도나 그다음에 이제 온도, 자기 몸의 온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자체를 안 주니까 집에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는 거라고는 그냥 해열제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조마조마하죠. 정부는 임신부를 고위험군으로 보며 접종을 독려해왔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에선 임신부를 접종관리군, 즉 고위험군이 아니라 일반 환자군에 넣은 겁니다. 기저질환자라도 40대 이하, 또 어린이 등도 재택치료 시 일반 환자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신부, 어린이 등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면서 집중관리군에 넣을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방역의 초점은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격리를 해야 하는 확진자 숫자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치권도 논의에 들어갔다는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행법 그리고 선관위 지침상 사전투표가 끝난
끝난 다음 날인 6일부터 3월 9일 선거일 사이 확진되는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달 9일부터 닷새간 받는 우편 투표 신청도 끝난 뒤고요. 또 생활치료센터 안에 있는 투표소도 사전투표 이후 철거되는 데다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외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일의 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3월 3일 이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 치료자들도 투표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미래의 일이라 어림잡아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은경 청장이 어제 3월 초 재택 치료자가 100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을 내놨죠.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연령별 확진 비율을 추정해 봤더니 이들 중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80만 명 정도로 될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중 역대 최대 사전 투표율인 26%가 미리 투표한다고 가정을 해도 약 60만 명이 남는데요. 유권자의 약 1.4%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입원 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을 감안하면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선거 결과가 초박빙으로 결론이 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여야도 즉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확진자가 별도 투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밤 9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 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최근 지난달 말 포르투갈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자 60만 명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포르투갈 정부는 격리 유권자들은 투표소가 한산한 오후 6시에서 7시,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은 그 이전에 투표소로 이동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투표율은 58%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직전 통선 투표율인 54.5%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사전 투표율이나 본 투표율을 하루 늘리자,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예. 일단 당일 오후 6시 이후 현장 별도 투표가 유력해진 상태고요. 구체적인 방식은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얼마나 그 방역과 개인 신상 보호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하고 그 인력도 더 투입돼야 될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선거 당일 투표 종료가 늦어지면서 개표 절차와 또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도 좀 늦어질 전망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당선자 윤곽이라든지 당선자 확정 발표도 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넘겨졌습니다. 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분당경찰서에 다시 들여다보라고 한 건데요. 성남FC 의혹은 물론이고 수사 무마 의혹도 시간 끌기로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이 어제 부장검사회의를 통해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긴 겁니다. 성남지청 측은 수원지검 지휘를 존중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3년 3개월간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다 무혐의 결론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고발인 층의 이의 신청을 받고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습니다. 이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보고에도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재검토를 지시해 차장검사 사표 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청장이 보완 수사를 직접 맡지 않고 경찰에 넘기며 수사무마 의혹 진상조사도 잠정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검찰 간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맡긴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 비리 1심 재판의 주심 판사가 갑자기 휴직했습니다. 앞서 휴직했던 재판장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휴직 배경을 놓고 분석이 분분합니다. 1심만 3년째인 재판은 또 늘어지게 됐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상현 부장판사가 6개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1심 재판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부의 법관이 휴직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앞서 전임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석 달 동안 휴직하면서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사유는 병가입니다. 그런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국 재판을 심리하면서 재판장과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입시비리 핵심 증거가 나온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PC는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조국 재판부와 반대의 결론을 낸 상황. 김 부장판사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의 휴직 사유는 건강 관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경기도 판교 빌딩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승강기 지붕이 구겨졌고 사고 현장 주변에 작업 도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12층짜리 신축공사 건물에서 승강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카에 한 분 있으셨고 카 바깥쪽에 한 분 쓰러져 두 다. 사고 승강기는 지하 5층까지 추락했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 승강기 위에서 레일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층이 떨어졌는지를 시공을 하거나 확실하지 않아요. 해당 건물의 시공사인 A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장 안전 책임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사고 원인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무자격자가 폭파 관련 작업을 지시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토사 붕괴 사고를 대비할 안전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흙더미와 바위 덩어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어긴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사고 직전에 진행된 발파형 천공 작업은 현장 소장의 결재 절차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소장은 사고 당일 오전에 외출을 했다가 붕괴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격증이 없는 채석 담당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을 할 때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을 지닌 책임자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발파 작업 전 안정성 검사가 누락됐고 토사 붕괴에 대비한 안전망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최근 삼표산업 본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한 교차로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 등 넉 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어쩌다 사고가 벌어진 건지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사고 승용차 안에서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저녁 6시쯤. 경북 김천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150m 정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화물차 등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이 섰었고 하고 저쪽으로 튕기면서 1차선 하는 거하고 다시 충돌됐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숨졌고
화물차 운전기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3명은 20대와 30대, 40대 남성들로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시속 1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달렸고 정면 충돌하기 전까지 별다른 제동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차량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나한테 돌진 해온다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차량의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캠핑 붐과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사용량이 늘었는데요. 이 폭발 사고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벌어질 정도입니다. 폭발 방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장착돼 있지 않은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 시중 부탄가스 중에서 예방장치가 돼 있는 거는 5개 가운데 하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의 한 식당. 냄비에 볶음밥을 해먹던 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조리용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냄비 등 파편이 그대로 손님을 덮쳤습니다. 코가 다 어우러지고 다 피가 쏟아지는 상태였고 거의 폭탄 떨어지는 정도의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부탄가스 통 내부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주택에서도 부탄가스 폭발로 설 명절 전을 부치던 일가족 7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쳤습니다. 최근 5년간 부탄가스 사고는 97건으로 한 달에 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폭발 사고가 80%. 하지만 시판 중인 휴대용 부탄가스 가운데 약 80%는 폭발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추가되면 시장에서 그 상품이 약간 좀 가깝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해 정부는 폭발 방지 장치를 의무화했지만 시행은 내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탄가스 통을 확인하면 안전장치 장착 제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편의점 매출이 대형마트보다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보시면 거저 얻은 매출 상승은 아니다 하실 겁니다. 먼저 의약품부터 명품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는 요즘 편의점을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와인병에 손을 대면 진열장 화면에 품종부터 당도까지 해당 와인 정보가 뜹니다. 일반 편의점인데 판매 와인 종류도 200에서 500여 종으로 와인 전문점 못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지 않아도 지나가는 길에 그냥 간단하게 사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퇴근하면서 한두 차례 정도 구매해서 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은 물론 반려동물 물품, 골프용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나 보던 명품 브랜드를 편의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반깁니다. 백화점은 아무래도 줄을 많이 서야 되고 요즘 최근에 구매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되게 길어서 구매하고 싶은 걸 못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바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물건이 다양해지니 매출도 확 늘었습니다. 지난해 편의점 3사 매출은 30.7%로 사상 처음 대형마트를 앞질렀습니다. 와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 전년 대비 2.5배가량 신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주에 1개 이상 판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9년 처음 등장한 편의점. 동네 구멍가게에서 없는 게 없는 유통창고로 진화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보셨듯 편의점은 와인샵도 됐다가 급한 대로 골프샵, 애견샵도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편의점은 영역도 확장했습니다. 5만 개에 달하는 전국 점포망에서는 배달과 세탁물 처리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등본 출력도 해줍니다. 생활 거점이 된 거죠. 편의점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김충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편의점 카운터로 주문이 들어오자 점원이 상품을 챙깁니다. 배달 기사가 물건을 수령한 뒤 고객 집으로 향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달에 30분이 채 걸리지 않다 보니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편의점 배송이 빠른 이유는 집 앞 편의점이 물류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골목마다 위치한 점포망이 강점이란 뜻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공문서를 뽑을 수 있고 세탁물 처리를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편의 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택배를 보내기도 하고요. 경찰과 협업해서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찾아주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작년에만 100여 명의 실종 아동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500m마다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될 그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편의점은 과거 동네 슈퍼를 넘어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서는 생활 인프라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복 회원 유가족 장학금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카페 수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 광복 회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김 회장은 광복 회장으로 2년 8개월간 재임하면서 총 9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썼는데 이 가운데 1년 10개월치 사용 내역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강원도의 협동조합 근처에서 주말에 쓴 내역들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적으로 요용한 걸로 의심 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 박경준 기자가 그 내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TV조선이 광복회 전현직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김원웅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서 주말에 쓴 게 상당수 발견됩니다. 상남면은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있는 곳입니다. 광복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바꿔서 매 주말 일지에서 20만 원어치씩 집행을 했고, 일하는 근무자들이 일주일치 90주 3억 원. 김 회장 자택 있는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쓴 기록도 적지 않은데 가족 반찬 구입비로도 쓰였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김원웅 회장 가족들 일주일치 먹는 반찬값까지도 그걸로 다 했다. 김 회장이 재임 2년 8개월 동안 쓴 법인카드 액수는 모두 9천여만 원. 1년 평균 사용액이 광복회 직원 평균 연봉 2,600여만 원보다도 많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활동들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직원들은 월급이 연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상비가 모자라니까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고 직원들 봉급이나 이런 정상급으로 연체되는 걸 좀 줄 수 있으면. TV조선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김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 규모를 두고 당정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이 국회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홍남기 부총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했고 여당 의원들의 압박에 청와대와 김부겸 총리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증액을 압박했지만 당에서도 추경의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전혀 그 정부안 외에는 증액을 못 하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인상 우려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35조 50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추경은 어제 국회 산중위와 복지위를 거치면서 4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당정 갈등 양상에 김부겸 총리가 한 발 물러섰지만 여당 요구를 다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주시면 정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알지만 어떻게든 저희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과 세수 범위 내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규모 추경 증액에는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35조 4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안 되겠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현대차가 12년 만에 일본 승용차 시장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이 자동차도 가전도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강해서 수입산의 무덤으로 불리는데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일본 시장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무대 화면이 거치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나란히 들어옵니다. 현대차가 친환경차 온라인 판매를 앞세워 12년 만에 일본 시장 재공략에 나섰습니다. 日本市場では燃料電池自動車、電気自動車などのゼロエミッションビークルで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のお役に立ちたいと思います。 현대차는 2001년 일본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일본차 브랜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8년간 15,000대 판매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일본 승용차 시장은 수입차 점유율이 5%에 불과하지만 일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기차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점유율 0.5%의 전기 수소차 보급 수준이 걸림돌입니다.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본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LG전자도 일본 TV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뒤 OLED 기술로 다시 뛰어들어 최근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겪던 삼성전자는 삼성 명칭을 떼고 갤럭시 브랜드로만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2자릿수까지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데다 한일 외교 관계도 변수여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항공모함으로 귀환하던 미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날개로 동체 착륙한 뒤에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 지역이 남중국해인데 기체를 중국에 빼앗길까 봐 미군은 인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중심을 잃은 듯 전투기 날개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항공모함에서 다급히 무전을 보내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왼쪽 날개가 갑판에 충돌합니다. 이내 화염에 휩싸이고 갑판을 따라 미끄러지더니 바다에 빠집니다. 급박한 사고에 놀란 승조원들이 허겁지겁 달려나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갑판에서 착륙을 도우려던 승조원 6명이 다쳤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스텔스기 F-35C는 항공모함용으로 배당 가격이 1,200억 원입니다. 미 해군은 사고 이유와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착륙하려 했던 항모 칼빈슨호는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공해상이어서 추락한 F-35C 기체의 소유권은 먼저 줍는 쪽에 있습니다. 미군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보다 먼저 수습하기 위해 회수 작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철새인 흰 꼬리 수리와 말똥가리는 사나운 맹금입니다. 그런데 훨씬 작은 까치 까마귀에게 맥을 못 추고 쫓겨나곤 합니다. 터잡고 사는 두 텃새는 워낙 텃새가 드세서 조류 세계의 조폭으로도 불리죠. 스포츠 선수들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 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남의 영역을 노릴 때보다 자기 털을 지킬 때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고비고비마다 중국 관중의 소음 응원에 시달린 끝에 중국에게 금메달을 내줬습니다. 시위를 당길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고 페트병을 두드려댄 겁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테니스 선수가 입 다물라고 소리까지 쳤겠습니까? 여자 배드민턴에서는 중국 심판이 우리 선수에게만 서비스 폴트를 유례 없이 7개나 선언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2007년 중국 창춘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는 쇼트트랙 스타 안현수가 1위로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심판장이 반칙을 선언해 금메달은 결국 또 중국 차지가 됐죠. 당시 심판 5명 중 3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수가 두 경기에서 각기 1, 2위로 들어왔지만 둘 모두 실격이 선언되면서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한 경기죠. 그런데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위를 했다가 실격돼 금은 메달이 결국 중국에게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혼성 계주에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실격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국이 바톤에 해당되는 선수간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실격을 면한 것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최소한의 격이 실종된 실격 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죠. 중국 선수단은 평창 올림픽 때 2위로 들어왔다가 실격되자 이렇게 장담했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공정할 것이라고. 그런데 정작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디나 텃세는 있기 마련이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와 아우성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김연아 판정 사태 때 나온 얘기가 수치스러운 소치였던 걸 기억합니다. 이번엔 또 눈뜨고 코 베이는 베이징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2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올림픽은 죽었다 였습니다. 입춘이 지나고도 계속되던 강추위가 오늘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5.6도까지 오르면서 보통 이맘때보다도 높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이 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10도, 전주는 8도가 되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충북과 서울은 오전 동안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눈이나 비 소식은 없는데요. 대신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동쪽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